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단숨에 195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 6월의 급락장 이후에 무려 3개월 만의 일인데요. 사실 시장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팽배하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 시리아 문제, 거기에다가 아시아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 문제까지.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슈를 넘어서면은 우리나라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나라 증시의 투자 환경을 오늘 다각도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마련했는데요. 바닥 다진 증시 상승장 오나. 먼저 자세한 이 시각 현재 시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오늘 뉴욕과 함께 유럽 증시의 상승세가 상당 부분 눈에 띄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의 움직임이 일단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움직임 역시도 상당 부분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현재 시간에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움직임이 현재 시간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3.48포인트.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해주는 움직임이지만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527선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초별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장 초반이지만 1,0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로 반전을 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나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와는 다르게 개인이 전일에도 매물을 많이 내놓은 상태이고요. 기관들 역시도 양시장에서의 매도세가 눈에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11일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11일 동안 사는 규모가 무려 2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살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만 어쨌든 이 외국인이 사는 것으로 인해서 시장은 오늘 1950선을 타진하고 1950선 안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매매 동향 누적일 텐데요. 자, 외국인 동향이 최근에 이제 9월 들어서도 매매 동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연속 매수세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조 7천억 원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누적으로 봤을 때도 8월 시장에서도 매수를 해주었고 또 9월 시장의 9월 초인데도요. 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과 함께 신흥국의 위기 속에서도 일단은 좀 강세를 보여주는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인데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저평가 메리트가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까요? 일단은 시장의 대표주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상당 부분 좀 어려운 흐름들 보였었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주는 움직임에 따라서 130만 원대 돌파한 이후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뺄 수 없겠죠. 일단은 경기 회복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역시나 좀 눈에 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들 매도와는 상당 부분 좀 다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약세가 이어졌었던 조선주에 대한 매수세도 눈에 띄는데요. 삼성중공업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면서 주가도 4만 원을 돌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업종 가운데서는 삼성화재 그리고 방어주 한국전력의 움직임도 특히나 눈에 띄는데요. 상반기 모멘텀을 가질 수 없었고 실적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문을 제시했었던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최근에 매수 규모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가 1950선을 단숨에 회복한 것은 앞서서 시황센터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외국인의 힘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이렇게 강력한 순매수에 동참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렇게 투자 주체별로 매매 동향을 저희가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수급 환경에 대해서 외국인 바이코리아 언제까지 이어질지 조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연초 미국의 QE3 확대에도 좀처럼 수혜를 받지 못하고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을 거듭했던 한국 증시. 최근 출구 전략 공포에는 오히려 기대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코스피가 1950선을 회복하도록 이끈 것은 폭발적인 외국인의 매수세였습니다. 지난 10거래일간 외국인은 2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일평균 매수 규모도 7월 말에는 1,000억 원을 밑돌던 것과 달리 8월에는 평균 2,000억 원을 넘었고 어제는 무려 5,000억 원 사자에 나섰습니다. 반면 신흥국 위기 진원지로 꼽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지수도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수세는 역시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기타 이머징 대비해서 안전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쪽으로의 그런 순매수와 매수 규모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역시 시장의 이슈가 규식수라는 점에서 이러한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한 글로벌 IB들도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전망으로 촉발된 신흥국 위기 속에 한국으로는 자금이 유입되는 차별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현금화가 수월한 만큼 최근 들어오는 외국계 자금 중 원달러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한머니는 없는지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QE3 축소 시기 등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당분간 악재에 민감해질 수 있어 이에 따른 여파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자금이 또 선진국으로 쏠리는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또 금융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투자 자금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아보면서 향후에 국내 증시로 자금이 어느 정도나 들어올 수 있을지 좀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서치의 황진수 팀장 이번에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흥국에 특히나 금융 불안 문제가 커지면서 신흥국에서 자금이 많이 이탈되면서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큰 그림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2011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성장성 및 금리가 높은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었는데요. 오히려 이번에는 양적 완화 축소 논의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로는 선진국 시장으로 그 자금들이 한류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특히 먼저 주식형 펀드 플로우를 살펴보면은 주로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인터내셔널 펀드로 지난 6월달 이후로 약 118억 달러, 원화로 한 사람에 약 13조가 유입되었으며 일본 펀드로는 59억 달러, 서유럽 펀드로는 126억 달러, 그리고 미국 펀드로는 약 320억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반면 이머징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300억 달러가 유출되었으며 이 중 아시아 지역 펀드가 128억 달러로 환매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라틴 및 동유럽 펀드에서도 각각 33억, 14억 달러 정도가 유출되며 이머징 시장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자금 흐름이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취약한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이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신흥국 가운데서도 아시아 지역의 신흥국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심화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도 봤듯이 지금의 우리 증시 상승세를 이끈 것은 또 외국인이거든요. 왜 아시아 신흥국 내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지,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를 보면은 최근에 미국계 자금의 흐름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는데 국내 외국인의 성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7, 8월달 QE3 축소 논란으로 일부 신흥 아시아 국가들 유동성 이탈이 본격화되었는데 6월달과는 달리 유동성 이탈이 차별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흥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 증시가 4개월 연속, 그리고 인도 증시가 3개월 연속 순매도를 보이는 반면에 국내 증시에서는 약 2개월 연속에서 28억 달러 정도 순매수되었습니다. 이의 가장 큰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신흥 아시아 지역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외국인들의 기준으로는 경제의 펀더멘탈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경상 수지라든지 재정 수지, 그리고 무역 수지 부분을 한꺼번에 보고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상 수지와 재정 수지가 아주 양호하고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흑자 증가세가 보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외국인에게 어필하고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관련 이머징 펀드에서 한국 비중이 7월 말 기준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 8.2%에 비해서 약 1.8% 정도 언더웨이트 된 상태로 한국 시장 비중이 평균 수준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추가적으로 140억 달러가 매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신데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펀드의 동향을 종합해서 살펴보자면은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투자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국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진국 시장이 가장 유망하다는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계시지만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자금 흐름이 선진국 펀드라든지 선진국 관련된 시장, 주식 펀드 아니면은 상품으로는 유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홈바이어스 부분이 상당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전체적으로 자금이 인출되고 있지만은 그 최근 성과가 양호한 가치형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배당 가치형 펀드 이쪽으로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롱숏 같은 헤지 펀드 운용 기법을 도입한 절대 수익 추구형 펀드들로 일부 자금이 도입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성과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과거 성과가 좋은 펀드들로 자금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서치의 황진수 팀장과 함께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입 동향에서 살펴봤듯이 개인들의 요즘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박스권에서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귀환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증시에 언제쯤 귀환할 수 있을지 이인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1999년 IMF 이후 바이코리아 열풍, 2000년대 중반 적립식 펀드 열풍. 공통점은 개인 투자가들의 주식 투자 붐이 증시 화랑기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주식도 브라질 채권도 오래 묵히면 돈 된다는 펀드 투자에서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경험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다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 횡보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한풀 꺾였습니다. 올 들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증시가 연초 대비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상방 올라가는 초반부는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중반 이후에는 개인들이 펀드가 됐건 직접 투자가 됐건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2년 새 반토막이 났고 주식 투자 인구도 2011년 52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공모펀드의 개인 비중도 2007년 말 82%에서 올해는 60%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로 돌아올까? 예전에 주식으로 돈이 들어올 때 조건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저금리, 금리가 낮아진 다음에 돈이 들어왔고 이건 충족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세 번째가 주가 후행성, 주가가 오른 다음에 뒤늦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매력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개인 주문 거래는 지난 7월부터 조금씩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 내 개인 투자자 주문 비중은 61.9%로 지난 6월에 55.7%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에 묶인 가계자금이 풀리고 본격적인 증시 상승의 시그널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개인 투자가들이 다시 증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집으로 우리 증시가 바닥을 찍었는지 과연 대세 상승이 가능한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증시의 투자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지수의 흐름을 잠깐 보자면은 다소 좀 쉬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950선까지 올라섰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코스피 지수 0.17% 부합권의 움직임입니다. 1954.36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부합권이지만 약부합권이네요. 527.54, 선물은 0.18%
0.2% 오르면서 255.70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증시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지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실제 시장에서 개인들의 자산 관리를 담당해주고 있는 PB를 전화 연결해서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는 어떤 것들에 관심이 많고 투자 심리는 어떤지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WM 클래스 역삼역 지점에 장보윤 PB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KDB 대우증권 장보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은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기본적인 개인의 자금 시장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돈 나갈 곳은 많은 것이죠. 자산 가격이 하락을 했고 급여는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요즘 전세가가 폭등을 했죠. 전세 자금 올리는데 급급했습니다. 집 보유하신 분들은 집값이 하락한 반면 꼬박꼬박 나가는 대출 이자를 내야 했고요. 높아진 교육비 지출 등 자산 가격을 하락했는데 지출은 늘어가니 개인들의 허리띠는 더 졸라매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팔자니 안 팔리고 떨어져서 못 팔고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 중에 현금화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주식이죠. 1월에서부터 6월까지 투자자별 매매 형태를 살펴보면 개인들은 2조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9조가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6월 전 세계 자금시장이 모두 폭락한 뒤에 7월부터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은 4조를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4조를 매수했습니다. 연초에 1월부터 5월까지 주식으로 재미를 좀 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요. 그마저도 6월 폭락이 나타났고 7월이 좋은가 싶더니 코스닥의 대표격인 IT주가 하락하고 코스닥의 견인차 역할을 했었던 바이오도 하락하면서 주식에 물려있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면했다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물려있고 또 필요자금은 커지는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개인 거래 감소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가 그저 증시의 박스권 때문만은 아니고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특히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요즘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거나 선호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쪽에서는 먼저 고민 상담이 가장 많으십니다. 2008년도에 인사이트 펀드와 2010년도에 자문형 문제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면은 요즘 작년까지 많이 팔렸던 브라질 국채라든가 20년 만기 국고채 그리고 종목형 ELS 등 3대 상품에 대한 고민 해결과 상담이 가장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을 선호하시게 되고요.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특별한 RP 4%로 배도 200억씩만 발행이 되는데요. 출시 후 0.1초 만에 마감돼 버립니다. 이건 역시 다음 달이면 그나마 한도도 주간 100억으로 줄고요. 올해 연말 정도면 끝나는 한정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정기예금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이 1년 만기 상품이라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 받으신 것을 4%에 투자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ELS 같은 경우에도 지수형 ELS로서 원금이 보장되는 ELS를 선호하시는 것만 봐서는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향을 고려해 봤을 때 언제쯤 또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시장이 돌아올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의 자산 관리에 있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제가 이 직전에 한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매수 유입 구간을 분석해 봤는데요. 예전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은 2000포인트 부근에 와야 매수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누가 돈 벌었다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를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오히려 2000포인트에 접근하면 매도를 하는 현상이 있었고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연속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보시면 1월 달에 그 장이 하락했을 때, 3월 달이 장이 하락했을 때, 그리고 4월, 그리고 6월 달까지 장이 하락하는 시기에만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오히려 지금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올해 중반까지 코스닥의 시장이었고 펀드 또한 중소형 중에 올인된 펀드만이 수익이 좋았으나 지금 현재 한국이 재평가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양적 완화 얘기가 나왔던 그 6월에는
전 세계 모든 자산 시장을 메이저 투자가들이 다 내던지면서 이성을 잃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가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산별로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니 아시아의 유망주였던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저 멀게는 브라질까지 대비해서 한국이 너무 견조하고 그다음에 튼튼하고 성장성이 있고요. 또 일본을 사자니 일본은 이미 상승할 만큼 상승한 데다가 후지산 폭발 위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JP모건에서는 아시아는 숏을 말했지만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는 롱 포지션을 제시했는데요. 이제서야말로 정신 차리고 정말 주식시장을 제대로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국인의 우리 꾸준한 매수가 이어졌던 건설, 조선, 화학, 기계 등 몇 년간 버림받은 꼴찌들의 반란이 예상이 되고요. 그중에서도 건설은 눈여겨보아야 할 그 업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주식시장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 만한 그런 시장으로 자세히 재평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시장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해주셨네요. KDB 대우증권 WM 클래스 역삼역 지점의 장보윤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기관은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못하죠. 어제도 1,000억 원이 넘는 순매도, 오늘은 400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관의 행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류경식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지수대에서 기관이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외국인과 좀 비교해서 분석을 해주시죠. 예, 우선은 뭐 외국인들의 동향을 먼저 예. 좀 한번 살펴보고 네. 저희 기관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매수 데이터를 보면 8월 후반, 그러니까 보름하고 최근 9월만 들어서 2주하고 2주간에 총 한 3주 정도를 합해보면 네. 약 한 4조 원이 넘는 정도의 순매수를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비교해볼 수 있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보면 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로 돌아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런 어떤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이 깔려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양적 완화 축소가 이제 시행이 된다면 결국은 신흥국으로부터 어떤 자금들이 큰 유출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 그런 게 과속화되면서 결국은 각 국가들의 어떤 경상수지나 외환 보유고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일부 취약한 어떤 신흥국으로부터는 자금들이 이탈이 되고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국가들로는 다시 자금 유입이 되는 네.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좀 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외환 보유고도 뭐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단기 외채 부분 비중도 한 35% 수준으로 좀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원화 가치가 어떤 강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는 판단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그 연초 작년부터 제기됐던 그 뱅가드 매도 물량들이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다 네.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좀 그 외국인들이 이 자금들이 국내로 좀 유입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그 매수세가 좀 약한 그렇죠.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 하반기까지 뭐 예상 추정되기로는 한 9조 원 정도의 매수 여력은 있다고 판단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일시에 다 집행이 되는 건 아니고 특징적인 거는 우리나라 연기금이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그 특징은 그 시장을 어떻게 그 매수세를 가지고 견인해가는 어떤 그런 역할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하락을 하면 하락할 때 저가 매수할 때 들어오는 뒷받침, 어떤 네. 약간의 어떤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시장을 견인해가는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로 전환할 때 그 부분을 뒷받쳐주는 어떤 일종의 하방 경직성을 담보해주는 그런 역할로 좀 기관 투자자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펀드나 이런 어떤 그 간접 투자를 통한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가 워낙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대략 조금의 약간의 이탈은 좀 있었지만 대략 1850에서 2000포인트 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들이 박스권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1800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네. 2000선에 가까워지면 다시 환매가 이제 반복이 되면서 조금 이제 1950을 넘고 2000 가까이 가면 약간의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가 지금 1950에서 더 추가적으로 집행되기에는 조금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주춤을 하고 있지만 연기금은 그래도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최근에 좀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을 보면은 거의 경기 민감주인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내수에 약간 집중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추가 매수 여력이 한 9조 원 정도 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내수 업종의 연기금이 집중을 할까요? 어떤 전략을 세울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큰 틀에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한번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사실 브릭스로 대표되는 신흥국가들이 아주 고성장을 통한 고수익이 나타났었고 그렇죠. 그를 통해서 시장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대단히 많은 투자와 그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고 그게 그런 것들을 이끌어왔던 업종들을 보면 주로 산업재, 소재,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업종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큰 어떤 전환점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변환이 된 게 투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경제를 성장을 이끌어왔던 게 아니고 이제는 소비 중심으로 소위 소비 성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소비 쪽에 정책들이 집행이 되고 그걸 통해서 경기를 성장을 시키는 쪽에 어떤 방향으로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소비에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들이 사실은 좀 상승을 좀 주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그 주식 시장이 아주 그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 보면 상당히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어떤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소비 관련된 종목이나 업종들은 대단히 큰 높은 좀 상승을 좀 보이면서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와서 보면 이제 그런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약간의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런 측면에서 한 3개월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양적 완화 축소가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게 뒷받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경기에 좀 민감한 종목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그런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경기 민감한 종목들로 좀 더 자금들이 좀 집행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자면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2000선에 다가서면은 환매 물량이 또 급격하게 출회가 많이 되니까 좀 주춤할 수밖에 없고 당분간은 외국인이 이 시장을 이끌 수밖에는 또 이런 수급상으로 보면 없을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외국인들도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위 이제 인덱스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수를 가지고 인덱스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차별하게 된다면 앞에 기관 투자자와 동일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유럽이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미국의 어떤 유럽의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소비 어떤 증가 이런 데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이 어디냐 그렇게 보면 자동차, IT
또 일부 조선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로 자금들이 좀 집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네. 관심권에서 이쪽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저희가 보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예.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글로벌 투자 자금은 어떤 뭐 자금의 유형이라든지 어떤 성격의 자금을 어떤 성격의 투자를 또 선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좀 더 큰 틀에서 예. 하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실 작년까지는 워낙 이제 채권 시장이 좀 좋아서 글로벌 자금들이 거의 채권 시장을 많이 좀 몰입이 됐었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조금 채권 시장에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을 하고 이러면서 소위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거고 채권 쪽에서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일부 채권 쪽에 자금이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주식시장 쪽으로 조금 선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전망하건대 대체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는 주식시장 쪽으로 조금 더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조금 더 나눠서 보면 선진국 중심,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경기 회복을 기대를 하면서 선진국 쪽으로의 자산 배분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신흥국 쪽에는 전반적으로 자금은 조금 더 유출이 되겠지만 그 안에서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거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나 인도네시아 뭐 이런 태국 같은 어떤 환율에 대한 좀 위험이 좀 문제가 있는 국가들은 조금 더 유지될 것이고 네. 상대적으로 좀 견주한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대만이나 홍콩 시장 쪽은 조금 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조금 정치적인 조금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리아 문제가 그렇죠. 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가가 좀 움직이면서 원자재 시장, 뭐 금값도 조금 상승을 했고 원자재 시장이 좀 움직이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원자재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원자재 시장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주식 중심, 주식에도 선진국 뭐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류경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앞서서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좀 많이 몰리게 될 것이고 위험 자산 중에서도 선진국 증시로 몰릴 것이다. 다만 신흥국 내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증시를 각 리서치 센터장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은경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마켓포커스 특집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각 증권사 센터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9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이준재 센터장의 의견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9월 말까지 유입이 계속될 것이고 코스피 시장은 이미 바닥을 확인했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하반기까지 코스피 지수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밴드 1880에서 2000선까지의 지수 밴드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IM투자증권 이종우 센터장의 의견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시장은 당분간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며 다음 주까지는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지수 밴드에 대해서는 1800에서 2050선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RBK투자증권 임진규 센터장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진규 센터장은 외국인 자금이 9월 FOMC까지는 유입이 될 것이고 2분기 코스피 시장은 이미 바닥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지수 밴드는 1800에서 2100선을 전망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한화투자증권의 최석원 센터장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석원 센터장 역시 9월 말까지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며 10월부터는 하지만 그 강도가 조금은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또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수 밴드 1850에서 2100선까지를 언급했습니다. 네, 이어서 9월 QE 축소 시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함께 해봤는데요.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이준재 센터장의 의견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월 QE 축소가 이행될 가능성은 높고 미국의 경제 회복에 선반영이 된 만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외에 중국의 경기 둔화와 이머징 국가들의 위기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IM투자증권 이종우 센터장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QE 축소 시행 가능성은 높다는 의견과 함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이외의 변수로는 QE 축소로 인한 유동성 회수 부담감을 꼽았습니다. 대부분 센터장들은 QE 축소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전망을 했고요. 그래도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IBK 투자증권 임진규 센터장의 의견입니다. 역시 QE 축소 계획 발표 가능성은 높지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글로벌 실물 지표는 이외의 변수로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증권의 최석원 센터장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QE 축소 시행 가능성은 높게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5월부터 시장에 선 반영이 된 만큼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그 외의 변수로는 독일의 총선 결과 그리고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 따른 아베노믹스의 영향, 마지막으로 한국의 부동산 대책 진행 방향성을 꼽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센터장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해봤습니다. 네,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긴급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일단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FOMC 회의, 9월 FOMC 회의에서 QE 축소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거의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이 QE 축소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 고용지표인데요. 바로 오늘 밤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고용지표와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를 김민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출구 전략, 이번 달 시작될 것인가? 출구 전략 시행 여부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오늘 밤 발표됩니다. But we've been saying for quite some time that we believe that the normalization process would start from September and then extend into sometime next year. 최근 신흥국 금융 불안이 확대되면서 미국이 신흥국을 배려해 양적 완화 축소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9월 시행설이 유력합니다. 출구 전략을 바라보는 시장의 초점 또한 언제의 다음 단계인 어떻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The central bank may opt to move that number a little bit lower, but not necessarily postpone the act of tapering, but rather modify it based on current economic conditions. The market is expecting roughly 20 billion. My suspicion is that 연준이 출구 전략 시행을 발표해도 축소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시장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최근 시장 금리가 급등세를 띠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10년물 국채 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3% 가까이 뛰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장기 상승 추세에 진입한다면 시장 심리 역시 냉각될 수 있습니다. 시장 방향성에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고용 동향.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는 경계감이 팽배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증시의 투자 환경을 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주요 변수가 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보셨듯이 리서치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일단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데에는 거의 의견이 일치를 했거든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동감을 합니다. 네. 예, 지난주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다소간 이제 낙관적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제 다행스럽게도 예, 바닥 완전히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느냐라는 그렇죠. 그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그래프상으로 모양만 보면은 조금 급한 모양을 좀 띄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여전히 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중간에 그동안은 늘 그랬듯이 중간에 잠깐 쉬어갔던 모습 뭐 나올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뭐 그 펀더멘털로 보나 밸류에이션을 보나 등등을 보면은 여전히 좀 비교적 낙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밤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아니겠습니까? 고용지표가 어떻게 발표될 것으로 보시고 또 양적 완화 축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세요? 예, 고용지표가 특별히 뭐 나쁘게 나올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시장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게 한 18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전후로 해서 그 정도면은 뭐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러니까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뭐 기타
엊그저께 그 ISM 지수에 이제 그 고용에 관한 지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거나 등등 해보면 시장에서 예측하는 정도 수준에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테이퍼링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말씀 앞에서 소개됐습니다만은 테이퍼링의 규모가 급격히 크지만 않으면은 뭐 여전히 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퍼링 시행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미 뭐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건은 말씀하신 규모가 될 텐데요. 시장이 지금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해피한 케이스는요. 그 이제 펀더멘탈과 그다음에 그 유동성 축소 간에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물 경기는 굉장히 튼튼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그와는 또 따라서는 아니죠. 그와는 별도로 테이퍼링 수준이 좀 작을 때 그때 되면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제 미국 경제는 굉장히 튼튼하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구조가 나오면은 그 미국의 시장의 그 좋은 정도가 또는 자금 흐름이 지금도 이제 리스크 에셋 쪽으로 이제 자금이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가속화돼서 뭐 조금 말씀드리면 그레이드 로테이션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시장에서 원하고 또 가장 그 해피한 케이스가 주식 투자자 네.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최악의 경우는 좀 너무 실물 경기에 대해서 너무 믿고 그다음에 너무 매파적인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규모를 지금 컨센서스가 뭐 200억 달러나 250억 달러나 그러는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이 테이퍼링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시장은 그러니까 금리 시장에 지금 10년물 뭐 3% 정도 한다면 그 말씀을 이제 소개를 시켜 주셨습니다만은 금리 상승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그에 따라 실물은 의외로 슬로워지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 나쁜 요인들이 여러 개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달러 강세까지 갑자기 겹치게 되면은 그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지금 이머징 마켓이 순간적으로 잠잠해지고 있는데 이머징 마켓 시장 쪽으로도 또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최악의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물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질서 있는 출구 전략 앞서서 말씀해 주신 좀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개가 된다면은 시장은 좀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단계가 이제 예측컨대 아까 말씀드린 가장 그 해피하고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달성하기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다만 그런 식 추정을 하고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글로벌 경기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친 거 아니냐라고 그 컨센서스에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경착륙 우려는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글로벌 경기가 순차적으로 좋아지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 경기가 지금은 주도적 입장인데 그때 이렇게 뒷받침 해주는 모양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 경기가 더 튼튼해지는 모습을 같이 뭐 띈다라면은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유동성대로 축소를 통해서 버블의 우려를 덜고 그다음 실물 경기는 실물 경기대로 미국이 끌려가면서 또 글로벌 경기가 뒷받침해주고 그런 게 가장 바람직하고 질서 있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제일 질서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뭐 물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아시아 신흥국 증시 내에서도 차별화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질서 있는 출구 전략이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온다면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최근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우리 시장을 예. 많이 샀느냐를 잠깐 보시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유가 모르는 이유가 아니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글로벌 경기 턴해서 상승으로 이제 추세로 전환해서 올라가기 네.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기가 가장 그 용어로는 이제 베타라 그러죠. 하이베타 경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가장 수혜받는 나라 중에 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각광받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튼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이 그 흑자 규모가 500억이냐 540억 달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그 튼튼해지는 구조입니다. 더더군다나 밸류에이션 보면은 우리나라의 히스토리 과거로 보나 아니면 글로벌 그 다른 나라로 보나 그 저평가된 정도가 아직도 최대 10%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각광을 받고 그래서 차별화된 시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 요인들이 없어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지만 않으면 계속 각광을 받고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피면은 그러면은 외국인 매수 여력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다음에 과연 그 자산군에서의 이동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금리 상승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가 꾸준히 올라가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리스키 에셋 쪽으로의 자산 또는 자금 플로우가 더 많이 생기면 그럼 이런 추세가 쉽게 끊이진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뭐 나름대로 좀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상당한 악재가 됐지만 또 여러 가지 악재 중에 하나가 일본의 아베노믹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엔화 약세도 상당한 부담이 됐었는데 지금도 엔화가 또 100엔대까지 다시금 올라선 상황이거든요. 이 엔저 현상이 남은 하반기에 다시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일본 입장에서 매우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스스로가 머리가 아픈 상황일 겁니다.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뭐 소비세 인상이나 등등해서 내부적인 머리 아픈 일 많을 텐데 근데 지금까지의 엔저 현상을 만약에 이제 일본 스스로가 창출하고 스스로가 만들었다 하면 그러면 앞으로는 요거보다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더 확장되고 하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탈에 움직이는 게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진다든지 하면 엔저가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미국이 달러 강세죠. 달러가 강세되면 자연적으로 일본도 엔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엔저냐 고냐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가 일본 혼자의 힘만으로는 조금 힘이 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글로벌 경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에 급속한 엔저 현상이 벌어졌던 현상은 지금 뭐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 봅니다. 그래서 올해 뭐 예를 들면 좀 급한 시각에서 뭐 110엔 정도 뭐 볼 수도 그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당분간은 100엔 정도 수준에서 좀 더 왔다 갔다 좀 더 오래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원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달러와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이면서 한 4개월 정도 만에 1,100원대를 또 하회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이에 따른 수출주의 영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구조적으로 약간은 저평가된 듯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뭐 평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대외적인 요인,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막 GDP 5%가 4%에서 5% 사이 정도가 꾸준히 되고 이러면은 환율적으로 보면은 원고가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지금 외국인들 투자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7천억 달러 이상의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환율 상승의 가능성도 항상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가 그러면 떨어질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뭐 과거에 그랬듯이 한 1,050원 정도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시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고,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럼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면 나쁘지 않은 영향을 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율 플레이로 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거래 형태든 해서 환율 보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들어오면 또 그게 또 다른 뭐 수급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적당 수준에서 이제 원고 현상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뭐 경기 민감 수출주들 최근에 또 잘 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벌써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시간이에요. 펀더멘탈 상으로나 뭐 성장성 상으로 지금 우리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섹터라든지 업종군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를 딱 핵심적으로 볼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과거 대비 글로벌 경기의 동행성이 지금은 바닥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계산상으로 보면 0.5, 그러니까 50%죠. 그러니까 0.5냐 0.6냐 정도 나오는데 이게 0.9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동행성이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좋아질 때 같이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턴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상승 모멘텀이 강해진다라는 측면을 보충해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기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포커스를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경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근데 이거를 밸류에이션으로 뽑아봐도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비경기 관련 경기의 방어주와 경기 관련주의 펄을 계산해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기 관련주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이게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관련주로 바뀌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역시 뭐 IT 자동차가 우선순위로 해당이 됩니다. 네.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소재 산업재 중에 일부 그 틈새 시장으로서 좀 좋아지는 모습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